사람은 말이 아니라 선택으로 드러납니다. 빗길에 넘어져 병원 신세를 진 뒤 자식들이 내놓은 요양원 입원 서류 앞에서 68세 명자 씨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곳으로 가라는 자식들의 성화는 분명 고마운 걱정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명자 씨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으로 들어가는 순간 자식에게 모든 결정을 의탁하는 순간부터 자신의 진짜 삶은 끝나게 된다는 것을 말이죠.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다 나를 위한 결정이라는 포장에 밀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인생의 선택권을 타인에게 넘겨주고 있을까요? 내 삶을 마지막까지 주체적으로 지켜내기 위한 고집. 과연 이것은 욕심일까요? 아니면 존엄일까요? 나라면 이 선택을 했을까? 가만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며 오늘도 노후 풍경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이 노후 풍경을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챕터 1 평화의 균열. 68살의 명자는 안방 베란다에 초록빛 화초들을 정성스레 늘어놓고 분무기로 물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흙내음이 미지근하게 번져나가는 안방 베란다는 명자가 가장 아끼는 평화로운 안식처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홀로 지낸 지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다 낡은 이 구식 아파트에서 홀로 지내는 명자를 늘 불안하게 바라보았지만 명자에게 이곳은 외로움이 아닌 온전한 평화의 영토였습니다. 명자가 초록색 잎사귀에 맺힌 투명한 물방울을 가만히 손가락으로 만지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너희들은 물을 주는 대로 이렇게 입을 벌리고 싱그럽게 자라나는데 세상 일은 왜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는지 모르겠다. 명자는 분무기를 베란다 바닥에 소리가 나도록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한탄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하늘나라로 떠난 뒤에도 우리 집 베란다의 꽃들은 매년 이렇게 어김없이 피어나네요. 명자의 발길이 닿는 거실 벽지 곳곳에는 세월의 흔적으로 붉게 바랜 얼룩들이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안방 한 구석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는 낡은 자개장은 명자가 결혼할 때 친정어머니가 무리를 해서 마련해 준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자개장 문을 열 때마다 은은하게 풍기는 나무 향기와 남편의 오래된 모직 코트 냄새는 명자를 행복했던 과거로 데려다주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이 낡은 아파트는 단순히 시멘트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밤낮으로 땀을 흘려가며 한 푼, 두 푼 모아 은행 융자를 갚아 나갔던 눈물겨운 역사였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남매를 훌륭하게 키워내 세상 밖으로 떠나보낸 숭고한 요람이기도 했습니다. 명자가 거실 수납장 위에 놓인 남편의 액자를 고운 수건으로 닦아내며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이 집이 든든하게 버텨주고 있으니까 내가 아직 이 세상에 꼿꼿하게 살아있는 것 같아요. 명자가 액자 속 남편의 환한 얼굴을 들여다보며 눈물을 살짝 훔쳤습니다. 당신 없는 하늘 아래서도 내가 기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건 우리 둘이 뼈 빠지게 고생해서 일궈낸 이 집 덕분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3시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장대비가 아스팔트 바닥을 사정없이 내리치고 있었습니다. 주말에 집에 찾아오겠다는 자식들에게 손수 만든 열무김치와 멸치볶음을 들려보내고 싶었던 명자는 가벼운 마음으로 상가 슈퍼마켓으로 갔기 위해 우산을 받쳐들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우산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유난히 요란하게 귓가를 때렸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 상가로 접어드는 대리석 계단은 들이친 빗물 때문에 아주 미끄러운 상태였습니다. 명자가 보폭을 좁히고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지만
낡은 신발 바닥이 물기를 머금은 매끄러운 대리석 표면에서 사정없이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명자가 비명을 지르며 우산을 허공으로 던졌습니다. 어머, 아! 찰나의 순간에 명자의 몸은 무방비 상태로 딱딱한 대리석 바닥을 향해 거꾸로 처박혔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왼쪽 고관절 부근에서 뼈가 어긋나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명자의 온몸을 사정없이 휘감았습니다. 명자가 숨을 크게 들이쉬었지만 가슴이 턱 막혀 비명조차 밖으로 터져 나오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장맛비가 길바닥에 쓰러진 명자의 얼굴과 옷을 흠뻑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명자가 부들부들 떨리는 두 손으로 차가운 바닥을 짚고 일어나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반신은 마치 남의 몸인 것처럼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하나 없는 텅 빈 빗속에서 명자는 이대로 목숨이 끊어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지독한 공포와 서글픔에 휩싸였습니다. 명자가 얼어붙은 입술을 파르르 떨며 남편의 이름을 간절히 불렀습니다. 여보, 나 좀 살려줘요. 나 너무 아파요. 다행히 단지 내를 순찰하던 50대의 아파트 경비원이 계단 아래에 쓰러져 있는 명자를 발견했습니다. 경비원이 순찰봉을 바닥에 내던지며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어이구, 할머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정신 좀 차려보세요. 여보세요. 경비원의 우렁찬 외침과 함께 신속하게 119 구급차가 호출되었습니다. 붉고 푸른 사이렌 불빛이 빗줄기를 뚫고 아파트 단지 안으로 요란하게 진입했습니다. 들것에 실려 구급차 안으로 이송되는 내내 명자는 가늘게 떨리는 눈으로 자신이 평생 살았던 아파트 동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멀어져가는 자신의 집이 마지막 안식처인 것처럼 명자는 시야에서 아파트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차마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이 돌발적인 사고는 명자의 평온하고 고고했던 노후 일상에 거대하고 가혹한 균열이 일어났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명자는 수많은 기계와 낯선 의료진들의 손길 속에서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차가운 검사대 위에 누웠습니다. 잠시 후 하얀 의사 가운을 입은 정형외과 교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엑스레이 필름을 가리켰습니다. 교수가 안경을 고쳤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환자분 왼쪽 고관절 부위가 미세하게 으스러지듯 골절되었습니다. 명자가 힘없는 목소리로 교수의 소매자락을 붙잡으며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내가 내 손으로 밥도 해먹고 화초도 돌봐야 하는데 뼈가 많이 부러진 건가요? 교수가 명자의 손을 조심스럽게 떼어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연세가 있으셔서 뼈가 많이 약해진 상태라 충격이 컸습니다. 당장 내일 오전 중에 인공관절 삽입 수술을 진행해야 합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더라도 최소 석 달 이상은 침대에서 절대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명자가 큰 충격을 받은 듯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석 달 동안 침대에만 누워 있어야 한다고요? 교수가 검사 서류를 간호사에게 넘겨주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지금은 절대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수술 이후에도 혼자 걷기 위해서는 혹독한 재활 치료가 필요합니다. 무리하시면 평생 누워 지내셔야 할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명자는 마치 사형 선고라도 받은 것처럼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기계의 도움 없이는 소변줄을 차고 침대 밖으로 단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비참한 병실의 풍경이 명자의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하얀 병동 침대에 완전히 눕혀진 명자는 비로소 자신이 이제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대소변조차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나약하고 늙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천장의 하얀 타일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명자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체 모를 무력감과 함께 거대한 슬픔이 밀물처럼 밀려드는 것을 느껴야 했습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신세를 지기보다는 늘 베풀며 살아왔던 자존심 강한 명자였기에 간병인의 손을 빌려 몸을 닦아내야 하는 매 순간이 영혼을 갉아먹는 듯한 굴욕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장 3시간에 걸친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마취에서 깨어난 명자는 극심한 통증과 오한으로 온몸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흐릿하고 몽롱한 시야 속으로 다급하게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친 발자국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서울에서 대기업 과장으로 근무하는 43살의 첫째 아들 상훈과 40살의 둘째 딸 지영이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병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자식들은 링거줄을 주렁주렁 매달고 콧줄까지 낀 어머니의 초라하고 노쇠한 몰골을 마주하자마자 원망 섞인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상훈이 머리를 쥐어뜯으며 화를 내듯 거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뭐하러 그 장대비 속에 반찬거리를 사러 나가시냐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자식들이 주는 돈으로 그냥 편하게 사드시면 될 것을 왜 사서 이런 고생을 하세요, 왜? 옆에 서 있던 딸 지영 역시 오빠의 말에 거들며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엄마, 정말 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 연락받고 올라오는 내내 손발이 떨려서 운전도 제대로 못했다니까. 이제 이 불편한 다리로 혼자 어떻게 살려고 그래? 대체 어쩌려고 그래, 진짜. 명자가 가느다란 숨을 몰아쉬며 상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다 늙은 애미가 너희들 마음만 졸이게 만들었구나. 지영이 명자의 손을 내치듯 소리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할 일이 아니야. 이제 퇴원해도 저 도심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건 절대로 안 돼. 또 쓰러지기라도 하면 그땐 진짜 어쩔 거야? 우리 자식들 피눈물 흘리게 만들 셈이야? 명자가 침대에 힘없이 누운 채 병실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다리뼈만 붙으면 괜찮다. 다 나으면 다시 내 발로 걸어 다닐 수 있어. 그 아파트는 내 아버지하고 내가 평생 피땀 흘려 지킨 집인데 내가 집을 두고 어디를 간단 말이냐. 상훈이 답답하다는 듯 벽을 한 대 치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지금 그게 현실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의사 선생님도 석 달은 절대 안정에 혼자서는 꼼짝도 못한다는데 어떻게 그 낡은 아파트에서 혼자 밥을 차려 드세요? 이제 고집 부릴 때가 아니라니까요. 자식들의 모진 잔소리는 걱정에서 비롯된 것이 분명했지만 명자의 귀에는 그것이 마치 가혹한 타박처럼 들려왔습니다. 떨리는 손을 뻗어 아들과 딸의 옷자락을 붙잡은 명사는 자식들의 흔들리는 눈빛 속에서 앞으로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피할 수 없는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어렴풋이 예감했습니다. 챕터 2 걱정이라는 이름의 쇠창살. 명자의 수술이 끝나고 일주일이라는 세월이 흐른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하얀 병동 침대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은 명자는 창틀 너머로 무심히 흘러가는 가을 구름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술 후에 극심한 통증은 약물 덕에 조금 가라앉았지만 마음속에 드리운 어두운 그늘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짙어만 갔죠. 끼익 소리를 내며 병실 문이 열리고 서울에서 대기업 과장으로 근무하는 43살의 첫째 아들 상훈과 40살의 둘째 딸 지영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두 자식은 침대에 누워있는 명자의 얼굴을 한번 슬쩍 훔쳐보고는 이내 침대 발치에서 서로의 눈치를 살피며 잔뜩 찌푸린 얼굴을 했습니다. 상훈이 지영의 옆구리를 툭 치며 턱짓을 하자 지영이 목소리를 모기 소리만큼
낮추고 소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내가 알아본 요양원은 대기자가 밀려 있어서 이번 주 안으로 서류를 넣어야 한단 말이야. 지영이 휴대전화 화면에 요양원 전경 사진을 상훈에게 보여주며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나도 알아. 하지만 엄마 성격에 저 아파트를 처분하고 조용히 순종하겠다고 하겠냐? 상훈이 머리를 극적이며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어쩌자는 거야? 오빠가 엄마 서울 집으로 모시고 가서 살 거야? 나도 애들 학원 픽업에 정신없고 오빠도 맨날 야근이잖아. 지난주에 나온 간병인 비용 고지서 보고도 그런 아니한 소리가 나와? 지영이 눈을 하얗게 흘기며 상훈을 사섭게 쏘아붙였습니다. 누가 모시기 싫어서 이래? 동네 이웃들 시선도 있고 엄마가 저렇게 완강하게 버티는데 강제로 등을 떠밀 수는 없잖아. 상훈이 담배를 피우고 싶다는 듯 입술을 실룩거리며 지영을 나무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확실하게 마음을 돌려놓아야지. 가만히 있으면 누가 해결해 준대? 또 낡은 집에서 홀로 지내다가 쓰러져서 잘못되기라도 하면 그 죄책감이랑 독박은 오롯이 우리가 다 쓰는 거라고. 지영이 주먹을 가만히 쥔 채 상훈을 향해 거칠게 윽박질렀습니다. 두 사람의 날선 대화는 얇은 커튼 틈새를 뚫고 명자의 귀에 송곳처럼 뾰족하게 날아와 박혔습니다. 명자는 눈을 지그시 감고 모르는 척 가만히 누워 있었지만 가슴속에서는 뜨거운 피눈물이 솟구쳐 올랐죠. 상훈이 무거운 구두 소리를 내며 명자의 침대 머리맡으로 다가왔습니다. 상훈이 바지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해온 고급스러운 실버타운과 요양원의 팸플릿 카탈로그를 꺼내 이불 위에 툭 던져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지영이랑 내가 일주일 동안 진짜 머리가 터지게 고민을 해봤는데요. 이제 퇴원하셔도 혼자 그 낡고 먼지 가득한 아파트에 계시는 건 절대 안 돼요. 오빠 말이 100번 맞아, 엄마. 요즘 요양원들은 옛날 같지 않아서 호텔처럼 밥도 삼시세끼 영양사가 짜준 식단으로 최고급으로 나오고 뜨끈한 목욕탕에 24시간 전문 간호사랑 간병인이 상주하면서 자식보다 더 싹싹하게 챙겨준다니까? 지영이 철제 의자를 바짝 당겨 앉으며 명자의 굳어버린 손을 꽉 쥐고 동조했습니다. 명자는 이불 위에 올려진 화려한 카탈로그 책자와 그 밑에 슬그머니 끼워져 있는 아파트 매매 위임장 서류를 가만히 쳐다보았습니다. 종이 위에 적힌 매매 위임이라는 네 글자가 명자의 가슴을 날카로운 빗으로 후벼 파는 것만 같았죠. 명자가 덜덜 떨리는 거친 손으로 책자와 서류를 단호하게 바닥으로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내 다리뼈만 붙으면 내 발로 충분히 걸어 다닐 수 있어. 그 아파트가 어떤 집인데 그걸 홀라당 팔아치우고 요양원에 들어가란 말이냐. 난 싫다. 죽어도 내 집에서 죽을란다. 엄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고집이에요? 뼈가 붙는 데만 최소 석 달이라는데 그동안 밥은 누가 차려주고 청소는 누가 해요? 다 엄마 안전 생각해서 자식들이 피땀 흘려번 돈 합쳐서 좋은 곳 보내드리겠다는 건데 왜 이렇게 우리 정성을 무시하세요? 상훈이 양손을 허공에 휘저으며 답답하다는 듯 큰 소리로 다그쳤습니다. 그래, 엄마. 우리도 각자 직장 생활하랴, 애들 키우랴 등골이 휘어지는데 엄마까지 그 집에서 쓰러져 계시면 우리 일장도 다 무너져. 요즘 세상에 부모가 자식 배려해서 한 걸음 양보해 주는 것도 참된 모성애야. 제발 자식들 처지도 조금만 생각해서 양보해 주면 안 돼? 지영이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훔치는 신용을 하며 명자의 마음을 아프게 압박했습니다. 명자는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아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죠. 내가 너희들한테 밥을 해달라고 졸랐느냐, 용돈을 달라고 빌었느냐. 다 나으면 혼자 다 할 수 있어.
명자가 쉰 목소리를 겨우 쥐어짜며 벽을 향해 얼굴을 돌렸습니다. 엄마, 진짜 너무하시네. 의사 선생님이 혼자 걸으려면 평생에 걸쳐 혹독한 재활 치료를 해야 한댔어. 그동안 저 구식 아파트에서 혼자 물 한 모금 제대로 못 마시고 누워 지내실 게 뻔한데 이웃들이 보면 우리가 부모 팽개치는 나쁜 자식들인 줄 알겠어요. 상훈이 곁에 있던 협탁을 거칠게 치며 짜증 섞인 한탄을 뱉어냈습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아파트 앞집에 오랜 친구인 수님이 귤 한 봉지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수님은 병동의 차가운 냉기를 단숨에 눈치채고 슬그머니 걸어와 침대 밑에 떨어진 서류와 책자를 주워 들었습니다. 어머, 상훈아, 지영아. 너희들이 정말 효자고 효녀다. 이 요양원 진짜 시설 좋고 비용도 엄청 비싼 곳인데 자식들이 고생이 많네. 수님이 책자에 인쇄된 화려한 정원 사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부러운 듯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모, 우리가 엄마 생각해서 겨우 자리 알아왔는데 엄마가 저 낡은 아파트를 절대 처분 안 하겠다고 저렇게 억지를 부리시네요. 지영이 수님의 팔짱 바싹 끼며 억울하다는 듯 일러바쳤습니다. 명자야, 내가 진짜 자식 농사 하나는 기가 막히게 지었네. 요즘 세상에 요양원 비용 아까워서 부모 방치하는 자식들이 수두룩한데 내 아들이랑 딸은 이 비싼 비용을 전액 대주겠다고 발벗고 나섰잖아. 쓸데없는 고집 세우지 말고 자식들이 해준다고 할 때 덥석 받아들여서 편히 쉬어. 그게 자식 돕는 길이고 똑똑한 노인네들이 하는 짓이야. 수님이 명자의 침대 발치에 걸터 앉아 어깨를 토닥이며 설득을 늘어놓았습니다. 수님이 너까지 내 속을 이렇게 긁어놓아야겠느냐. 내 멀쩡한 집 놔두고 내가 왜 남의 방에 들어가서 눈치를 보며 시들어 죽어야 해. 명자가 돌아누운 채 힘없는 목소리로 침통하게 대답했습니다. 어이구, 명자 저 고집은 알아줘야 해. 나중에 자식들한테 원망 듣지 말고 좋게 생각하라고. 자식들이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으로 효도하겠다는데 왜 그렇게 기를 쓰고 초를 치니? 다 너 건강하고 편하라고 하는 소리야. 수님이 혀를 끌끌 차며 섭섭한 기색을 역력히 내비쳤습니다. 이모, 엄마 설득 좀 잘해주세요. 저희는 진짜 피가 마르고 뼈가 깎입니다. 상훈이 머리를 쥐어뜯으며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래, 걱정 마라. 명자야, 내가 밤새 깊이 생각해봐. 자식들 등골 휘게 하지 말고 얌전히 요양원 들어가는 게 서로에게 좋은 법이다. 수님이 들고 온 가방을 챙겨 일어서며 명자의 등에 대고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모든 이들이 병실을 빠져나가고 차가운 침묵만이 남은 방에는 어스름한 저녁 어둠이 길게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명자는 눈을 가만히 감은 채 홀로 어둠을 마주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자존심과 추억이 깃든 집이 자식들과 이웃들에게는 그저 거추장스럽고 골치 아픈 짐짝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죠. 명자는 이불 밑에 쑤셔 박아두었던 요양원 안내서에 매끄럽고 차가운 종이 표지를 꺼내어 거칠고 주름진 손가락으로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여보, 나를 지키는 게 왜 이렇게 외롭고 어려운 일이 되었을까요?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자존심이 정말 우리 자식들에게는 그저 골치 아픈 고집덩어리일 뿐일까요? 명자가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흘러내리는 뜨거운 눈물을 고운 수건으로 훔치며 묵묵히 혼잣말을 뱉어냈습니다. 자신이 굳건히 발을 디디고 서 있던 유일한 영토가 타인의 편리와 걱정이라는 탈을 쓴 칼날 속에서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깨달은 명자의 밤은 그렇게 차갑고 깊어만 갔습니다. 챕터 3 가면 뒤에 거래. 퇴원을 2주일 앞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하얀 병실 안으로 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들이쳤지만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서 올라오는 서늘한 한기를 덮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명자는 보조보행기에 손을 얹은 채 붓기가 여전히 가시지 않은 왼쪽 허벅지를 주름진 손으로 가만가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3년이라는 세월 동안 홀로 단단하게 지켜왔던 삶이 다리 뼈 하나가 부러지면서 이토록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 못내 서글프게 다가왔죠. 그때 병실 문이 덜컥 소리를 내며 거칠게 열리더니 첫째 아들 상훈이 이마에 땀을 닦으며 급히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상훈이 들고 있던 가죽 가방을 침대 옆 철제 협탁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잘 지내셨어요? 내가 오늘 회사 일도 미뤄두고 아주 큰 문제를 하나 말끔히 해결하고 오는 길입니다. 명자가 굳어버린 다리를 매만지던 손을 멈추고 상기된 상훈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큰 문제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상훈이 바지 주머니에 양손을 깊숙이 찔러 넣은 채 목소리를 한껏 높였습니다. 엄마가 살고 계시는 아파트 말이에요. 그거 내가 아는 인근 부동산에 급매물로 내놓자마자 바로 사겠다는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금액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 쳐주겠다고 하고 벌써 가계약금부터 우리 통장으로 바로 쏘겠다고 난리예요. 일이 아주 일사천리로 풀리고 있습니다. 명자는 아들의 입에서 나온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숨이 턱 막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상우는 명자의 하얗게 질린 안색은 보이지 않는지 연신 휴대전화 화면을 만지작거리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죠. 명자가 덮고 있던 이불자락을 손톱이 하얘지도록 꾹 움켜쥐며 쉰 목소리를 겨우 쥐어짜냈습니다. 내 아파트를 내가 내 의사도 묻지 않고 남에게 팔겠다고 부동산에 함부로 내놓았단 말이냐? 상훈이 어깨를 으쓱하며 억울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어차피 퇴원하셔도 그 낡은 아파트에서 혼자 밥 짓고 청소하며 사실 수는 없잖아요. 하루라도 빨리 아파트를 정리해서 자금을 마련해야 요즘 대기자가 미어져 터지는 최고급 요양원에도 좋은 자리로 놓치지 않고 들어가지요. 다 엄마 노후를 편안하고 안전하게 해드리려고 자식들이 발벗고 뛰는 겁니다. 명자는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뜨거운 피눈물이 울컥 치밀어 올라 목구멍을 꽉 막아버리는 기분을 느껴야 했습니다. 이때 병실 문이 다시 열리며 둘째 딸 지영이 높은 구두 굽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걸어 들어왔습니다. 지영이 상훈의 옆구리를 툭 치며 나무라듯 말했습니다. 오빠, 엄마한테 너무 갑작스럽게 말하면 어떡해. 엄마 아직 몸도 성치 않으신데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시잖아. 지영이 이내 얄미운 가식의 미소를 띠며 명자의 침대 곁으로 바짝 다가와 철제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지영이 명자의 거칠고 떨리는 손을 포개어 잡으며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오빠가 마음이 급해서 저러는 거야.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봐. 오빠 말이 틀린 거 하나도 없어. 요즘 요양원에 들어가서 규칙적으로 훌륭한 치료를 받고 따뜻한 밥 삼시세끼 영양사 식단으로 드시면 다리도 금방 좋아지실 거래. 거기는 정원도 예쁘게 꾸며져 있고 매일 재미있는 놀이 치료도 다 해준단 말이야. 우리가 매주 주말마다 오빠랑 번갈아 가면서 애들 데리고 면회 갈게요. 맛있는 것도 잔뜩 사들고 갈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명자는 흔들리는 지영의 눈동자를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쳐온 명자였기에 지영의 화려한 거짓말 속에 숨겨진 낯설고 싸늘한 욕망을 단숨에 간파할 수 있었죠. 명자가 잡힌 손목에 힘을 주어 슬며시 빼내며 싸늘하게 벽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는 내 다리 고쳐서 내 힘으로 밥 해 먹고 내 집에서 살란다. 다른 소리 할 거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상훈이 한숨을 아주 크게 내쉬며 짜증 섞인 표정으로 지영의 소매자락을 잡아 끌었습니다. 지영아, 너 잠깐 나와봐. 두 자식은 문을 완전히 닫지 않은 채 복도의 얇은 철제 벤치 근처로 걸어가 머리를 맞대고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병실 안에는 정막만이 내려앉았지만 열린 문틈 사이로 복도에서 나누는 두 사람의 날 선 목소리가 송곳처럼 날카롭게 날아와 명자의 귀에 박혔습니다. 명자는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올린 채 침대에 죽은 듯이 누워 자식들의 추악한 대화 소리에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상훈이 복도 벽에 기대어 서서 낮고 사나운 음성으로 소곤거렸습니다. 야, 이번 아파트 계약금 입금되면 내 주택 담보대출금부터 먼저 상환해야 돼. 매각 대금 중에서 요양원 보증금 떼고 남은 돈은 내가 장남이니까 60%는 가져가는 게 당연하지 않냐? 지영이 콧방귀를 세차게 뀌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오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욕심이야? 엄마 요양원에 매달 들어가는 비싼 간병 비용은 나랑 반반씩 정확하게 나누기로 해놓고 아파트 판 돈은 왜 오빠가 더 많이 가져가? 나도 애들 영어 학원비 고지서 나와서 등골이 휘어지고 주택대출 이자 때문에 숨이 막혀 죽을 지경이야. 요양원 비용 빼고 남은 아파트 매각 대금은 무조건 정확하게 반으로 나누든가 해. 상훈이 혀를 차며 지영을 사섭게 쏘아붙였습니다. 장남 노릇하는 게 쉬운 줄 알아? 나중에 혹시라도 엄마가 병원 신세 크게 지거나 큰일 생기면 온갖 뒤치다거리랑 법적인 일은 다 내 몫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분을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야 뒤탈이 없다고. 지영이 팔짱을 꽉 낀 채 매섭게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돈 나눌 때만 장남이고 돈 쓸 때는 동생이랑 반반 나누자는 신보가 어디 있어? 오빠가 그렇게 이기적으로 나오면 나 이번 요양원 입원 동의서에 절대 사인 안 해줄 줄 알아. 자식들의 차갑고 잔인한 동계산 소리가 문틈을 지나 명자의 귓가에 비수처럼 사정없이 꽂혔습니다. 명자는 가슴이 무겁게 조여와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죠.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가장 귀하고 맛있는 것만 주며 키웠다고 자부했는데 자신은 그저 하루빨리 처리해야 할 골치 아픈 짐짝이자 자식들의 돈잔치를 위해 거래되어야 할 대상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명자는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메마른 슬픔 속에서 이불 밑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요양원이라는 그 화려한 감옥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순간 자신은 평생 일군 경제적 권리도 주체적인 삶의 영토도 모두 빼앗긴 채 자식들의 통제 속에서 서서히 영혼이 말라 죽어갈 인형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잠시 후 복도에서의 말다툼을 서둘러 끝마친 상훈과 지영이 짐짓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을 지으며 다시 병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상훈이 가방에서 빳빳한 위임장 서류 뭉치와 검은색 볼펜 한 자루를 꺼내 침대 옆 하얀 협탁 위에 탁 소리가 나도록 올려놓았습니다. 상훈이 볼펜을 쥐어주려는 듯 명자의 앞으로 내밀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아파트 매매 위임 서류예요. 다른 서류는 내가 다 알아서 준비했으니까 여기 서명란에 이름 석자 적고 지장만 찍어주시면 돼요. 복잡한 세금 문제나 계약 절차는 장남인 내가 깔끔하게 대행해 드릴게요. 지영이 명자의 어깨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한 손으로 명자의 가냘픈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그래, 엄마. 여기에 얼른 서명하자. 다 엄마가 편해지고 우리 가족 모두가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자식들이 애쓰는 과정이니까 너무 고집부리지 마세요. 명자는 협탁 위에 올려진 매매 위임 서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종이 위에 적힌 매매 위임이라는 거무죽죽한 네 글자가 명자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발기는 잔인한 칼날처럼 보였죠. 명자는 잠시 허공을 응시하더니 부들부들 떨리는 거친 손을 조심스럽게 뻗어 상훈이 내민 볼펜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상훈의 얼굴에 안도감이 섞인 미소가 번졌고 지영도 고개를 끄덕이며 회심의 미소를 흘렸습니다. 명자는 볼펜을 종이 위에 올리는가 싶더니 이내 손목에 강한 힘을 주어 펜을 차가운 바닥을 향해 거칠게 내던졌습니다. 타닥 소리를 내며 떨어진 볼펜이 저 멀리 하얀 침대 밑 구석진 어둠 속으로 굴러 들어갔습니다. 명자가 상훈과 지영을 향해 고개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명자의 두 눈에는 자식들이 평생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서슬퍼렇고 단단한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명자가 쉰 목소리를 겨우 진정시키며 나직하지만 차분하게 뱉어냈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서 나가거라. 상훈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엄마, 지금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자식들이 피땀 흘려 고생하는데 왜 이토록 현실을 모르고 억지만 부리세요? 지영도 억울하다는 듯이 제 가슴을 쾅쾅 치며 다그쳤습니다. 엄마, 진짜 너무하시네. 우리가 무슨 개인적인 영광을 누리자고 이 고생을 해요? 다 엄마 다친 다리 생각해서 자식들이 지극정성으로 마련한 요양원인데 어째서 자식들 정성을 이토록 모질게 짓밟아 버려요? 명자는 자식들의 성화 가득한 외침을 들으며 거실 장식장 위에 놓인 먼저 떠난 남편의 환한 액자를 떠올렸습니다. 남편과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이 아파트만큼은 결코 쉽게 포기할 수 없었죠. 명자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자식들의 일그러진 얼굴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내 집이다. 내 남편과 일궈낸 소중한 내 영토야. 그걸 내 놈들의 대출금 상환과 돈잔치의 제물로 내놓지 않을 것이다. 내 숨통은 내가 알아서 쉴 테니 당장 내 방에서 모두 사라지거라. 어머니의 유례없는 호통과 위험에 압도당한 상훈과 지영은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멍한 표정으로 굳어버렸습니다. 상훈이 얼굴을 붉히며 협탁 위에 팸플릿과 위임장 서류를 거칠게 낚아채 가방에 무작위로 쑤셔 넣었습니다. 엄마, 나중에 저 낡은 아파트에서 혼자 물 한 모금 제대로 못 마시고 쓰러져 지내시면서 우리 원망하지나 마세요. 지영도 명자의 침대 발치를 쾅 차며 매섭게 소리쳤습니다. 더는 나도 신경 안 쓸래요. 엄마가 언제까지 저 집에서 자존심 세우고 혼자 잘 버틸 수 있는지 한번 두고 보세요. 두 자식은 문을 부서져라 거칠게 닫아버리며 병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쾅 소리가 좁은 병동 복도에 아주 길게 메아리 쳤고 이내 차가운 침묵이 명자의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명자는 홀로 남겨진 방에서 벽에 걸린 낡은 시계를 가만히 올려다보았습니다. 째깍거리는 초침 소리가 마치 멈추지 않는 단단한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으로 조용한 방안을 울렸습니다. 비록 늙고 다친 몸뚱이라 할지라도 내 남은 인생의 마지막 운전대만큼은 결코 자식들에게 순순히 넘겨주지 않겠다는 뜨거운 결기가 명자의 가슴 깊숙한 곳에서부터 굳건하게 피어올랐습니다. 명자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부러진 왼쪽 허벅지를 주름진 두 손으로 단단히 감싸 안았습니다. 자식들이 약속해주는 편안하고 안온한 감옥 대신 뼈가 시리도록 고독하고 험난할지라도 내 힘으로 걸어가며 내 존엄을 온전히 지켜내겠노라고 명자는 그렇게 조용히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진짜 배려와 안전은 상대가 정말 원하는 방식으로 채워져야 한다고요. 자식들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혼자 계시다가 또 다쳐서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쩌나 걱정하는 그 다급함에는 거짓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명자 씨에게 평생 남편과 땀을 흘려 일궈낸 이 집은 단순한 콘크리트 건물이 아닌 그녀의 역사이자 삶의 뿌리였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미안함과 내 마지막 존엄을 지키고 싶다는 본능 사이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까요? 챕터 사울로 써기를 위한 첫걸음. 다음 날 아침 8시였습니다. 명자는 복도를 살며시 내다보며 자식들이 밤새 머물던 간이의자가 비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상훈과 지영이 출근을 핑계로 병실을 비운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명자는 주치의의 동의를 얻어 겨우 얻어낸 휠체어에 몸을 싣고 굳어버린 왼쪽 다리가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하며 스스로 바퀴를 굴렸습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이도록 휠체어 바퀴를 밀고 내려간 곳은 병원 1층 구석에 자리한 사회복지 상담실이었습니다. 안경을 고쳤으며 자리에 앉아있던 사회복지사 김민우가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고 친절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몸도 불편하신데 여기까지 혼자 어떻게 내려오셨습니까? 김민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명자의 휠체어를 잡아주며 물었습니다. 명자가 떨리는 주먹을 무릎 위에 꼭 쥐며 다부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자식들 도움을 받지 않고 퇴원해서 내 집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늙은 노인네가 혼자 힘으로 생존할 수 있는 나라 지원책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김민우가 명자의 결연한 눈빛을 바라보며 자리에 앉아 서류 한 장을 펼쳤습니다. 자식들이 돌봐줄 형편이 안 되시는 상황인가요? 김민우가 조심스럽게 명자의 안색을 살피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명자가 쓸쓸하게 고개를 흔들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자식들이 나를 요양원에 가두고 내 아파트를 팔아치우려고 안달이 났습니다. 내 손으로 밥을 짓고 내 영토를 지키며 살고 싶으니 정부에서 도와주는 제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김민우가 서류 봉투를 명자의 앞으로 밀어주며 아주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혼자 생활하시는 시니어들을 위한 장기요양 제도라는 아주 좋은 법이 마련되어 있어요. 장기요양 제도라는 게 정확히 무엇입니까? 명자가 돋보기 안경을 고쳤으며 안내서 쪽으로 고개를 바짝 숙였습니다. 김민우가 팸플릿의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대답했습니다. 퇴원하시기 전에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하시면 직원들이 나와서 어르신의 신체 상태를 심사합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시게 되면 국가에서 전문 요양보호사를 매일 집으로 파견해 드립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오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명자가 눈을 반짝이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김민우가 안심하라는 듯 부드러운 미소를 띠며 대답했습니다. 하루에 3시간이나 4시간 동안 집에 머무시면서 식사 준비도 해주시고 집안 청소나 세탁도 완벽하게 도와주십니다. 혼자 움직이기 힘든 관절 재활 운동이나 병원 동행 서비스도 신청하실 수 있어요. 비용이 가장 걱정입니다. 자식들 손을 벌리지 않고 제가 가진 소액의 연금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명자가 수저를 쥘 힘도 없는 노쇠한 손가락을 만지작거리며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김민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등급을 받으시면 본인이 부담해야 할 돈은 전체 비용의 20% 이하입니다. 한 달에 10만 원 안팎의 아주 적은 금액으로 해결이 가능해요. 게다가 독거노인을 위한 도시락 배달이나 간의 응급 안심벨 설치도 전부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명자는 김민우의 상세한 설명을 들으며
가슴을 꽉 막고 있던 차가운 응어리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상담을 모두 마치고 병원 중앙정원으로 나온 명자는 휠체어를 잠시 멈추고 하늘에서 쏟아지는 따스한 가을 햇살을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자식들이 약속해주는 화려하고 안락하지만 결국 나를 가두고 지배할 요양원이라는 감옥보다 내 힘으로 땀 흘려 버텨내야 할 다소 춥고 투박한 자유가 100배, 1000배 더 소중하다는 진리를 명자는 온몸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날 오후 4시 반이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명자는 침대 협탁 위에 놓여있던 낡은 유선 전화를 들어 상훈의 번호를 꾹꾹 눌렀습니다. 휴대전화 너머로 시끄러운 공장 소음과 함께 상훈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엄마, 회의 중인데 갑자기 전화는 왜 하셨어요? 어제 일은 생각 좀 해보셨습니까? 명자가 수화기를 꽉 움켜쥐며 서늘하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상훈아, 내 집 부동산에 내놓은 거 지금 당장 모두 걷어들여라. 만약 계약을 가체결했더라도 내 아파트 명의는 그 누구에게도 한자도 안 넘겨줄 테니 그리 알아라. 상훈이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크게 터뜨리며 버럭 고함을 쳤습니다. 엄마, 정말 귀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요. 다리뼈도 안 붙어서 대소변도 혼자 못 받아내는 노인네가 퇴원해서 혼자 밥 한 끼나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자꾸 현실을 모르고 고집을 피우십니까? 명자가 상훈의 소리침에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라에서 보내주는 요양보호사 제도가 있고 가사 도우미도 신청해 두었다. 내 평생 모아둔 소액의 예금이랑 내 아버지가 남겨놓은 보훈연금이 다달이 나오니 요양보호사 비용은 그걸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앞으로 너희 남매에게 단 한 푼의 손가락도 벌리지 않겠다. 때마침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지영이 높은 가방을 협탁 위에 던지고 전화를 빼앗아 귀에 댔습니다. 지영이 붉어진 얼굴로 제 가슴을 쾅쾅 치며 다그치듯 소리쳤습니다. 엄마 미쳤어 진짜? 동네 앞집 수님 이모랑 이웃들이 우리더러 엄마 방치한 천하의 불효자식들이라고 욕할 텐데 어떻게 자식들 가슴에 대고 이토록 잔인한 짓을 해? 우리 체면은 생각 안 하는 거야? 명자가 침대 머리를 높여 지영의 일그러진 얼굴을 똑바로 응시하며 대답했습니다. 너희들의 거짓된 체면이나 남들의 허울 좋은 시선보다 내 영혼의 마지막 존엄성을 지키는 일이 내게는 5만 배 더 시급하고 엄중하다. 자식들의 대출금 상환을 위해 내 평생의 터전을 내놓지는 않을 게다. 지영이 명자의 싸늘하고 범접할 수 없는 거대한 위험에 압도된 듯 들고 있던 전화기를 침대 위로 떨어뜨린 채 아무 말도 얹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토록 고분고분하고 오직 자식을 위해 평생 머리를 숙여왔던 어머니의 눈빛 속에 서려 있는 단단한 결기가 자식들의 일그러진 탐욕의 가면을 아주 처참하게 찢어발겼습니다. 두 자식은 차갑게 식어버린 병실의 정적 속에서 더는 대꾸조차 하지 못한 채 무겁게 굳어버린 입술을 다물고 병실을 도망치듯 빠져나갔습니다. 명자는 홀로 남겨진 침대 위에서 부러진 왼쪽 허벅지를 가만히 쓸어안으며 내 영토를 내 힘으로 지켜내기 위한 첫걸음을 마침내 떼었음에 마음 깊이 뜨거운 눈물을 삼켰습니다. 챕터 5의 영토로의 귀환. 명자의 퇴원일 당일 오전 10시였습니다. 하얀 병원 로비는 아침부터 퇴원 수속을 밟는 환자들과 가족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지영과 상우는 명자의 고집스러운 독립선언에 단단히 화가 난 듯 퇴원길에 끝내 단 한 명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비어있는 옆자리를 한번 흘끗 보고는 휠체어 바퀴를 잡은 주름진 손가락에 더욱 꽉 힘을 주었습니다.
간호사 수진이 서류 가방을 휠체어 거리에 조심스럽게 걸어주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자제분들 아무도 안 오셔도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전화를 한 번 더 드려볼까요? 명자가 고개를 단호하게 좌우로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간호사 선생님. 내 집으로 내 힘으로 당당하게 돌아가는 길인데 자식들 눈치 보며 갈 필요 전혀 없어요. 수진이 안타까운 미소를 지으며 명자의 마른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예약해 두신 교통약자 전용 차량이 정문 앞에 대기하고 있어요. 조심히 가셔야 해요, 어르신. 명자가 수진의 따뜻한 손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한 달 동안 살뜰하게 보살펴줘서 정말 고마웠어요. 내 다리로 꼭 꼿꼿하게 서서 다시 인사하러 올게요. 사설 복지 차량의 기사 민석이 명자의 낡은 가방을 아파트 거실에 들여놓으며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할머니, 짐은 여기에 놓아둘게요. 몸도 아직 불편하신데 혼자서 다 정리하실 수 있겠어요? 명자가 지갑에서 요금을 챙겨 기사에게 건네며 대답했습니다. 젊은이, 걱정하지 말아요. 눈 감고도 손때 묻은 물건들이 다 어디 있는지 훤하게 아는 내 영토니까요. 아주 고마웠어요. 조심히 가세요. 현관문이 덜컥 닫히고 집안에는 차갑고 묵직한 정적만이 조용하게 내려앉았습니다.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비어있던 집안은 싸늘한 냉기와 함께 가구들 위로 먼지가 하얗게 쌓여 있었습니다. 명자는 보조보행기에 의지해 안방으로 천천히 들어가 화장대 위에 놓인 남편의 액자를 품에 가만히 안았습니다. 여보, 나 드디어 우리 집으로 무사히 돌아왔어. 자식놈들이 나를 요양원이라는 감옥에 가두려던 걸 용케 뚫고 내 집으로 복귀했다고요. 명자가 젖은 손수건으로 액자의 유리를 정성스레 문지르며 나지막이 을조렸습니다. 당신이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나 절대 기죽지 않고 혼자서도 꼿꼿하게 버텨낼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명자가 보행기 바퀴를 굴리며 화장실로 발걸음을 향하던 찰나였습니다. 안방과 욕실 사이에 높게 솟아있는 낡은 나무 문턱에 보행기의 앞바퀴가 턱 걸리고 말았습니다. 명자의 몸이 앞으로 사정없이 기울어지며 중심을 잃었습니다. 어머, 어머, 아! 명자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반사적으로 욕실 문고리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어깨와 팔목에 강한 충격이 전해지며 간신히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아찔한 위기는 면했습니다. 수술했던 왼쪽 고관절 부근이 세차게 욱신거리며 식은 땀이 뺨을 타고 송골송골 흘러내렸습니다. 명자가 굳어버린 다리를 손으로 가만가만 문지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명자. 여기서 다시 넘어져서 쓰러지면 진짜 끝장나는 거야. 자식들 손바닥 위로 제 발로 기어들어가는 꼴밖에 안 돼. 명자는 이를 악물고 욕실 문짝을 짚으며 천천히 몸을 일으켜 보행기 손잡이를 다시 단단히 움켜쥐었습니다. 명자는 거실로 나와 싱크대 위에 놓인 낡은 휴대전화를 들어 지영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지영의 날이 선 목소리가 찌르듯 튀어나왔습니다. 엄마, 결국 자식들 도움 한 번 안 받고 혼자 퇴원해서 아파트로 들어갔다면서요? 참 대단하셔. 진짜 독종이야, 독종. 명자가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나 방금 집에 도착했다. 내 집 문을 여니까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 전화했다. 지영이 기가 막힌다는 듯 한숨을 푹 내쉬며 버럭 쏘아붙였습니다. 엄마, 언제까지 혼자 그 집에서 잘 버티나 두고 봐요. 이제 다쳐서 길바닥에 쓰러져도 자식들 원망은 꿈도 꾸지 마세요. 우리 이제 엄마 아파트 근처는 쳐다보지도 않을 테니까요. 명자가 수화기를 쥐고 침묵을 지키다
나직하게 뱉어냈습니다. 그래, 너희들 체면 깎일 일 절대 없을 테니 걱정 마라. 내 인생의 뒷감당은 오롯이 내가 다 질 테니까 너희들도 신경 딱 끄고 살아라. 뚝 하고 끊어져 버린 전화기의 기계음을 들으며 명자는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명자는 다시 전화를 들어 벽에 적힌 번호를 천천히 꾹꾹 눌렀습니다. 공단 상담원 지은의 맑은 목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명자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내가 이번에 병원에서 퇴원한 68 노인네인데요. 혼자 살면서 집에서 가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지은이 서류 양식을 확인하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예 어르신. 신청을 도와드릴 테니 성함과 주민등록번호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또박또박 읊고는 가슴 졸이며 물었습니다. 혹시 등급 판정이 나오면 우리 집의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매일 와서 밥이랑 청소도 도와주시는 게 정말 맞습니까? 지은이 안심시키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어르신. 공단 직원들이 조만간 집으로 방문해서 실사를 나갈 거예요. 등급이 나오면 비용의 대부분을 나라에서 지원해 드리니까 본인 부담금은 한 달에 아주 적은 금액으로 해결됩니다. 명자가 돋보기 안경을 고쳤으며 감사한 마음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정말 고맙습니다. 나라에 그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 늙은이 혼자 살아갈 길이 보입니다. 사흘 뒤 오후 2시였습니다. 명자는 다리를 여전히 절뚝거리며 유모차형 실버 보행기를 천천히 밀고 아파트 단지 안으로 장을 보러 나왔습니다. 아파트 관리소 옆 벤치에 앉아 귤을 까먹던 이웃 정자와 수님이 명자를 발견하고는 혀를 끌끌 차며 다가왔습니다. 정자가 명자의 초라한 실버 보행기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아냥거리듯 말했습니다. 어머, 명자 언니 아니야? 아이고, 다리꼴이 그 지경이 되었는데 어떻게 혼자 기어 나와서 장을 보겠다고 저러고 다녀? 수님도 얼굴을 찌푸린 채 명자의 보행기 앞을 턱 가로막으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명자, 너 진짜 황소고집이다. 지영이랑 상훈이가 그 시설 좋은 최고급 요양원비 다 대주겠다고 발벗고 나섰다는데 왜 사서 이런 궁상을 떨어? 이웃들이 자식들더러 고려장 지낸 불효자식들이라고 욕하고 수군거려서 내가 다 낯이 뜨거워 죽겠어. 명자가 가던 길을 멈추고 벤치에 앉은 두 사람을 향해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정자가 손에 묻은 귤 껍질을 털어내며 정색을 하고 한마디 얹었습니다. 맞아, 언니. 나이 들면 자식들 말 듣고 얌전히 들어앉아주는 밥 먹고 대접받는 게 장땡이야. 늙어서 무슨 자존심을 지키겠다고 이 좁은 동네에서 자식 고생을 시켜? 명자가 보행기 손잡이를 꽉 움켜쥐며 서늘하게 대답했습니다. 정자 동생, 수님이 너도 내 걱정해주는 척 얄미운 주둥이 놀리는 건 그만두어라. 나는 내 두 발로 당당하게 내 집에서 살 테니 자식들 체면 걱정은 너희들이나 실컷 하고 살아. 수님이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크게 터뜨리며 다그쳤습니다. 이 독불장구나. 혼자 물 한 모금 제대로 못 마시고 안방에서 썩어 문드러지면 어쩌려고 그래. 자식들 가슴에 대못 박을 일 있어? 명자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두 사람의 사이를 보행기로 거칠게 밀치고 나아가며 단호하게 소리쳤습니다. 내 인생의 종착지는 반드시 내가 선택하니까 참견 말고 내 앞길에서 당장 비켜라. 집으로 돌아온 명자는 정성스레 지은 따뜻한 밥을 천천히 씹어 넘긴 뒤
식탁 위에 두꺼운 공책 한 권과 볼펜을 올려놓았습니다. 명자는 안방과 거실 사이에 우뚝 솟아있는 거무스름한 문턱들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명자가 돋보기 안경을 너머로 눈가를 비비며 볼펜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자식들이 사주는 안락한 감옥에 갇히느니 조금 춥고 투박해도 내 영토에서 내 힘으로 살다 죽을 거야. 명자가 돋보기 밑으로 어스름한 시선을 고정한 채 두꺼운 공책에 떨리는 글씨로 큼직큼직하게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안방과 거실의 모든 문턱 깎아내기. 둘째, 화장실 벽면에 튼튼한 안전 손잡이 단단하게 박기. 셋째, 싱크대 선반 그릇들 전부 낮은 곳으로 옮기기. 공책 위로 떨어진 명자의 거칠고 주름진 굳은 살이 펜을 쥔 손에서 단단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내밀던 위임장이라는 칼날보다 제 손으로 직접 써내려가는 이 허름한 공책 한 장이 자신의 남은 존엄을 안전하게 지켜줄 진짜 삶의 영토의 지도임을 명자는 확신했습니다. 챕터 6 온전히 나로 서는 공간. 일주일 후 온화한 화요일 오후 2시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온 심사원 박소희가 서류판을 품에 안고 명자의 낡은 거실을 꼼꼼하게 둘러보았습니다. 명자는 떨리는 두 손으로 보행기 손잡이를 꽉 움켜쥔 채 다리를 부들부들 떨면서도 스스로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박소희가 안경을 고쳤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무리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앉아서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평소에 혼자 식사 준비나 화장실 출입은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명자가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내며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다리가 아직 온전치 않아서 조금 더디긴 하지만 내 힘으로 서서 밥솥에 쌀을 안 치고 화장실도 벽을 짚어가며 어떻게든 혼자 다녀오려고 매일 연습하고 있어요. 자식놈들 손 안 빌리고 내 집에서 끝까지 내 발로 살아가고 싶어서 그럽니다. 박소희가 명자의 정갈하게 정돈된 부엌과 화초들을 바라보며 서류에 무언가를 빠르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어르신의 자립 의지가 정말 대단하시네요. 등급 심사는 공정하게 진행되어 조만간 결과가 나올 테니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명자가 돋보기 안경을 벗어 식탁 위에 올려놓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저 내 몸뚱이 하나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을 뿐이에요. 나라에서 도와주는 제도가 있다고 하니 늙은이 혼자 서는 길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사흘 뒤 오전 10시 만수 철물점의 이만수 기사가 무거운 공고 상자를 들고 명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명자가 보행기를 밀고 현관으로 마중을 나가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사님. 바쁘실 텐데 이렇게 일찍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만수가 땀을 흘리며 공구 가방을 거실 바닥에 내려놓고 명자의 다리를 살폈습니다. 할머니, 전화로 말씀하신 문턱 제거랑 손잡이 설치건 때문에 왔습니다. 집안 문턱들이 꽤 높아서 다치신 다리로는 정말 위험하셨겠어요. 명자가 안방과 욕실 사이의 낡은 나무 문턱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저 시커먼 문턱에 보행기 바퀴가 걸려서 저번에 아주 저 세상으로 갈 뻔했지요. 저걸 전부 깎아내서 바닥이랑 평평하게 만들어주세요. 이만수가 작업용 장갑을 끼고 톱과 그라인더를 꺼내들며 시원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먼지 안 날리게 비닐막부터 꼼꼼하게 치고 아주 대패질하듯 싹 쓸어서 매끄럽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이만수가 굉음을 내며 전동 드릴로 욕실 타일 벽면에 구멍을 뚫고 은빛의 튼튼한 금속 안전 손잡이를 단단하게 고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자는 화장실 입구에 서서 드릴 소리를 가만히 들으며
마음속으로 깊은 다짐을 했습니다. 여보, 내 영토의 기초공사가 드디어 시작되었어요. 이 튼튼한 쇠막대기가 이제 내 무너진 다리를 대신해줄 진짜 기둥이 될 겁니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일 때 부녀회장 김명숙이 반찬통을 들고 거실로 불쑥 걸어 들어왔습니다. 김명숙이 거친 드릴 소리에 귀를 막으며 집안의 공사 현장을 혀를 차며 둘러보았습니다. 어머, 명자 언니. 집안 꼴을 아주 난장판을 만들어놨네. 이게 대체 무슨 난리야? 명자가 먼지를 털어내며 차분한 얼굴로 김명숙을 맞이했습니다. 명숙 씨, 어서 와요. 내 다리로 안전하게 걸어 다니려고 집안 문턱을 다 없애고 손잡이를 다는 중이라오. 김명숙이 반찬통을 식탁에 쿵 내려놓으며 뾰로통하게 쏘아붙였습니다. 언니, 진짜 고집도 황소고집이다. 지영이랑 상훈이가 최고급 실버타운에 요양원 알아봐 준다고 온 동네에 소문이 다 났는데 왜 이 고생을 사서 해? 집안 꼴이 꼭 요양병원처럼 변해가는 게 내 눈에는 참 안쓰러워 죽겠어. 명자가 안전 손잡이를 손으로 가만히 흔들어 보며 서늘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명숙 씨, 남들이 보기에 요양원처럼 보일지 몰라도 나에게는 이곳이 내 마지막 존엄을 지켜줄 가장 아늑하고 안전한 요양원이라네. 남의 시선 신경 쓰며 안락한 감옥에 갇히느니 내 힘으로 밥 해먹고 살 수 있는 이곳이 내겐 진짜 천국이야. 김명숙이 기가 막힌다는 듯 한숨을 크게 내쉬며 등을 돌렸습니다. 언니가 그렇게 완강하게 나오니까 자식들만 불효자 소리 듣는 거야. 알아서 잘 버텨봐. 나중에 후회해도 난 몰라. 명자가 김명숙의 뒤편에 대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자식들 체면보다 내 진짜 인생을 사는 게 5만 배는 더 소중하다네. 반찬은 맛있게 잘 먹을게. 장기요양 4등급 판정이 공식적으로 나온 다음 날 아침 9시였습니다. 새로운 요양보호사 강옥분이 단정한 노란색 유니폼을 입고 명자의 집 대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섰습니다. 강옥분이 신발을 벗으며 명자를 향해 따뜻한 미소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부터 어르신 댁으로 가사 도우미와 재활을 도와드리러 올 요양보호사 강옥분이라고 합니다. 명자가 보행기 손잡이를 잡은 채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 늙은이 혼자 사는 좁은 집인데 이렇게 살뜰하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강옥분이 싱크대 주변과 화장실에 설치된 안전장치들을 훑어보고는 감탄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집안 정리가 정말 완벽하게 잘 되어 있네요.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분들 댁에 가보면 가구며 짐들이 엉망인 경우가 많은데 어르신은 혼자 서실 준비를 정말 철저하게 해두셨어요. 명자가 싱크대 밑에 겹겹이 쌓아둔 그릇들을 가리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높은 곳에는 손이 닿지 않아서 자주 쓰는 냄비랑 그릇들은 다 낮은 선반으로 옮겨두었어요. 이제 매일 아침같이 걸으며 재활 운동도 하고 시장 보는 것도 도와주시면 고맙겠어요. 강옥분이 명자의 주름진 손을 꽉 움켜쥐며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어르신. 하루 3시간 동안 가사 일뿐만 아니라 다리 관절 운동까지 제가 완벽하게 책임지고 도와드릴 테니 아무 걱정 마세요. 오후 3시가 넘어가자 명자는 옥분의 가벼운 부축을 받으며 유모차형 보행기를 밀고 아파트 단지 상가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과일을 고르는 명자의 손끝에는 오랜만에 활력이 넘쳤고 떨리는 다리로 땅을 딛는 매 순간마다 묘한 성취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7시 낡은 유선 전화기에서 상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방금 지영이한테 들었는데 공단에 요양보호사 신청까지 하셨다면서요? 정말 끝까지 자식 체면 다 깎아먹고 혼자 버티실 작정입니까? 명자가 수화기를 귀에 대고 차분하지만 단단한 음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상훈아, 내가 나라 제도를 이용해서 내 집에서 조용히 살겠다는데 너희가 왜 체면을 논하느냐? 매달 나오는 내 연금이랑 소액 저축으로 요양보호사 비용은 10만 원 남짓이면 충분히 해결된다. 너희에게 단 한 푼의 손도 안 벌릴 테니 걱정 말고 내 살림이나 잘 살거라. 상훈이 어이가 없다는 듯 수화기 너머로 한탄을 터뜨렸습니다. 엄마가 아파트를 안 파시니까 내 대출금 상환 계획도 다 꼬였잖아요. 나중에 큰일 생겨도 우린 이제 진짜 모르는 일이니까 그렇게 아세요. 명자가 눈가를 붉히며 나직하게 뱉어냈습니다. 그래, 내 인생의 마지막 책임은 오롯이 내가 지고 갈 테니 너희도 부디 마음 편히 살거라. 전화 끊는다. 명자는 매정하게 끊어진 수화기를 조심스럽게 올려놓으며 깊은 숨을 토해냈습니다. 붉은 노을이 안방 유리창을 타고 길게 들이우는 저녁 8시였습니다. 명자는 거실 창틀을 굳건히 움켜쥐고 상하체 근육을 키우는 스쿼트 운동을 천천히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허벅지가 터질 듯이 아파왔지만 명자의 두 눈에는 결코 꺾이지 않는 자존심과 단단한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명자. 너를 지켜줄 힘은 오직 내 스스로의 뼈와 근육에서 나오는 법이다. 노을빛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꼿꼿하게 서서 다리를 굽혔다 펴는 명자의 그림자가 거실 벽면 위로 아주 길고 위대하게 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남은 생을 누구의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명자 씨는 안전하고 편안하지만 모든 것을 통제받는 요양원 대신 조금 불편하고 더디더라도 내 힘으로 수저를 쥐고 주체적인 삶을 선택했습니다. 스스로 노인 돌봄 서비스를 알아보고 떨리는 손으로 집안 곳곳에 안전 손잡이를 달아가는 그 뒷모습이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외롭고 고집스럽게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이 선택이 과연 맞았을까요? 인생의 마지막 운전대를 타인에게 맡기는 순간 우리는 진짜 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챕터 7의 힘으로 일구는 향기. 한 달 뒤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아침이었습니다. 명자는 유모차형 실버 보행기를 가볍게 밀며 아파트 단지 정원의 아스팔트 길을 천천히 거닐었습니다. 다리에 제법 힘이 들어간 명자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훨씬 가벼웠고 상쾌한 가을 공기가 허파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정원 벤치에 홀로 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동네 지인 영자를 발견한 명자가 반갑게 다가갔습니다. 영자 동생 아니야? 여기서 다 만나네. 안색이 왜 이렇게 파리해졌어? 명자가 보행기를 멈추며 다정하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영자가 힘없는 눈동자로 고개를 들며 대답했습니다. 어머, 명자 언니. 어쩜 다리가 이제 다 나은 사람처럼 잘 걸어다녀. 조금 더디긴 해도 매일 연습하니까 내 발로 다닐 만하다네. 명자가 보행기 손잡이를 가만히 어루만지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자가 눈가를 손수건으로 훔치며 하소연을 털어놓았습니다. 말도 마, 언니. 나 자식들이 그 비싸고 좋다는 실버타운에 입소시켜줘서 들어갔잖아. 매달 들어가는 돈만 수백만 원이라는데 난 하루하루가 지옥이야. 최고급 시설에 영양사가 짜준 삼시세끼밥이 나온다는데 왜 마음이 불편한가? 명자가 영자의 메마른 손목을 포개어 잡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자가 한숨을 길게 내쉬며 다그치듯 말했습니다. 거기는 사람을 대접해주는 척하면서 결국은 사육하는 동물처럼 통제해.
아침 7시에 무조건 다 같이 기상해서 주는 밥 먹고 짜인 일과표대로 로봇처럼 움직여야 해. 게다가 주변 노인네들은 매일 자식 자랑에 다른 이웃 험담하는 게 일과라 귀가 썩어 들어갈 것 같아. 조금이라도 몸이 더 아프면 바로 등급 낮은 요양원으로 유배 보내듯 밀려난다고 하니까 불안해서 매일 신경안정제를 입에 털어넣지 않으면 잠을 못 자. 안전을 자식에게 통째로 다 맡겨서 편안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군. 명자가 붉게 물든 정원 단풍나무를 조심스럽게 응시하며 탄식했습니다. 영자가 눈물을 흘리며 명자의 손을 단단하게 움켜쥐었습니다. 언니가 저 다 부서져가는 낡은 아파트를 절대 처분 안 하겠다고 버틸 때 동네 사람들이 자식 고생시키는 이기적인 황소고집이라고 욕했잖아. 나도 그 소리에 동조해서 언니더러 얌전히 들어가 있으라고 혀를 찼던 사람인데 이제 보니까 내가 천하의 과보였어. 삶의 주권을 자식한테 홀라당 바치는 순간부터 늙은이는 그냥 산송장이나 다름없는 거래. 언니는 정말 현명한 사람이야. 내 인생 마지막 주도권을 내 손으로 쥐고 사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나 이제 눈물로 배우고 있어. 비록 몸은 좀 불편하고 더디게 가도 내 영토에서 내 힘으로 숟가락을 쥐는 게 진짜 내 삶을 지키는 길이라네. 영자 동생도 너무 마음 다치지 말고 자식들한테 내 의견을 분명히 말해보게나. 명자가 쓰라린 영자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하며 보행기를 다시 밀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명자는 정갈하게 정돈된 거실 식탁에 앉아 복지관에서 받아온 무료 소식지를 조심스럽게 펼쳐들었습니다. 그녀는 볼펜을 꾹 쥐고 시니어 스마트폰 자판 교육과 기초 영어 교실에 신청하겠노라 동그라미를 크게 그렸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반 새로운 요양보호사 옥분이 환하게 웃으며 명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어르신, 날씨가 참 좋습니다. 복지관 가실 준비는 다 되셨나요? 옥분이 단정한 앞치마를 매만지며 활기차게 인사했습니다. 명자가 돋보기 안경을 벗어 가방에 넣으며 쾌활하게 말했습니다. 옥분 선생님, 어서 와요. 어제 복지관 스마트폰 반에서 배운 대로 내가 딸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전송이 제대로 되었는지 옥분 선생님이 한 번만 확인해 줄래요? 옥분이 스마트폰 화면을 훑어보고는 엄지손가락을 세차게 치켜 세우며 감탄했습니다. 어머나 어르신, 띄어쓰기까지 완벽하게 잘 쓰셨어요. 정말 배움의 속도가 젊은 사람 뺨치게 빠르십니다. 늙었다고 방구석에 가만히 누워 있으면 머리부터 굳는 법이지요. 내 머리가 맑고 내 뼈가 튼튼해야 자식들 간섭 안 받고 끝까지 당당하게 살지 않겠어요? 명자가 가벼운 몸짓으로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4시 복지관 교육을 마치고 귀가한 명자의 낡은 전화기에서 사나운 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수화기를 들자 첫째 아들 상훈의 멋쩍으면서도 차가운 목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엄마, 저 상훈인데요. 이번 달에 용돈 30만 원 보냈으니까 통장 확인해 보세요. 다친 다리 치료비에도 보태 쓰시고 제발 궁상 떨지 말고 시장에서 고기 좀 사드세요. 명자가 수화기를 귀에 댄 채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상훈아, 용돈 안 보내도 된다. 내가 매달 받는 보훈연금이랑 조금 모아둔 저축액으로 요양보호사 비용이랑 생활비는 10만 원 남짓이면 충분히 해결된다. 너희 살림도 팍팍하다면서 굳이 돈 보내서 내 마음 무겁게 하지 마라. 옆에 있던 딸 지영이 오빠의 수화기를 빼앗아 들고 다그치듯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왜 이렇게 유별나게 굴어? 우리가 불효자식 소리 듣기 싫어서 정성으로 보내는 용돈이잖아. 자식이 주는 용돈까지 딱 차단해버리면
동네 이웃들이 우리더러 엄마 방치한 천하의 불효자로 욕할 텐데 왜 자식 체면은 눈곱만큼도 생각 안 해? 명자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창밖의 가을 하늘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지영아, 너희의 거짓된 체면보다 내 진짜 삶을 내 힘으로 설계하는 게 100만 배는 더 소중하다. 부모가 자식 돈에 목매는 순간부터 갈등이 시작되는 법이야. 앞으로 나에게 돈 한 푼 보낼 생각 말고 너희들 가정이랑 아이들 교육에나 온 정성을 쏟아라. 다시는 이런 일로 내 전화기 울리지 않게 해라. 명자는 지영의 반박 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수화기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요양보호사 옥분이 방문하지 않는 조용한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명자는 자신만의 완벽한 시간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명자는 스스로 세탁기를 돌리고 베란다의 노란 소국 화분에 영양분이 가득한 새 흙을 채워주며 하루를 바쁘게 보냈습니다. 어스름한 노을빛이 안방 가득 차오르는 저녁 8시였습니다. 명자는 스탠드 조명을 켜고 돋보기 안경을 쓴 채 두꺼운 공책 일기장에 오늘의 흔적들을 꾹꾹 눌러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걸음수 4,500보 달성. 스마트폰으로 내일 아침 날씨 검색 성공. 내 두 다리와 맑은 정신이 있는 한 이곳은 세상에서 가장 안락한 나의 구역이다. 명자가 일기장을 덮으며 창가에 흐드러진 노란 소국 꽃잎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자식들이 밀어붙이던 최고급 요양원의 은밀한 통제 속에서 메말라가느니 다소 외롭고 몸이 고달플지라도 내 결정으로 일구어낸 이 작은 영토야말로 이명자라는 인간의 존엄을 지켜줄 진짜 천국이었습니다. 명자의 마른 허벅지 근육에서 피어난 굳건한 생명력의 향기가 깊어가는 가을 밤하늘 아래로 온화하고 단단하게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챕터 8 나다운 존엄의 보름달. 선선한 바람이 부는 추석 명절 당일 오후 3시였습니다. 명자의 낡은 아파트 현관문 앞에는 무거운 구두 소리와 함께 조심스러운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양손 가득 과일 바구니와 값비싼 갈비 세트를 든 첫째 아들 상훈과 둘째 딸 지영이 멋쩍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지영이 침을 한번 꿀꺽 삼키고는 초인종을 떨리는 손가락으로 가볍게 눌렀습니다. 엄마, 저희 왔어요. 문 좀 열어보세요. 지영이 문손잡이를 잡고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잠시 후 도어락 풀리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상훈과 지영은 문을 열고 서 있는 명자의 모습을 마주하자마자 두 눈을 의심하며 제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하얀 침대에 누워 대소변도 받아내지 못할 것이라 여겼던 어머니가 휠체어도 없이 가벼운 실버 보행기만 밀고 꼿꼿하게 서서 활기찬 미소를 짓고 있었죠. 상훈이랑 지영이 왔구나. 어서 들어오너라. 명자가 보행기 바퀴를 사뿐하게 굴려 뒤로 물러서며 쾌활하게 맞이했습니다. 어머 엄마, 보행기만 밀고 어떻게 그렇게 혼자 잘 걸어다녀? 다 나은 사람 같잖아. 지영이 들고 있던 갈비 세트를 식탁에 서둘러 내려놓으며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다쳤다고 방구석에만 누워있으면 뼈가 먼저 녹아내리는 법이란다. 매일 옥분 선생님이랑 다리 관절 연습을 지독하게 했더니 이제 집안에서는 보행기만 밀고도 날아다닐 수 있어. 명자가 돋보기 안경을 고쳤으며 자랑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집안 바닥이 왜 이렇게 반짝거려요? 먼지가 한 톨도 없네. 진짜 요양보호사님이 매일 와서 살림을 다 도와주는 겁니까? 상훈이 안방 문을 열어 먼지를 손가락으로 훔쳐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국가에서 매달 저렴하게 도우미 비용을 다 대주는데 궁상 떨 일이 무어가 있겠느냐?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3시간씩 살림도 다 살피고 반찬도 같이 만드니 너희들 손가락 하나 빌리지 않고도 내 영토를 이렇게 깨끗하게 지키고 산단다. 명자가 거실 식탁 의자에 가볍게 걸터 앉으며 단호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명자는 이내 상하체 근육에 힘을 단단히 주며 식탁 의자에서 스스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부엌 가스레인지 불을 당차게 올리며 냄비 뚜껑을 열어 구수한 토랑국 향기를 풍겼습니다. 추석 명절인데 자식들 좋아하는 토랑국이랑 저는 내 손으로 직접 부쳐 먹여야지. 얼른 화장실 가서 손부터 씻고 나오너라. 명자가 뒤집개를 꽉 쥐고 프라이팬에 전을 조심스럽게 뒤집으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무리하지 마. 저는 사 먹으면 되는데 왜 다친 다리로 이런 힘든 일을 사서 해? 지영이 부엌으로 버럭 소리를 지르며 헐레벌떡 달려와 명자의 뒤집개를 빼앗으려 들었습니다. 내가 왜 무리를 한다는 게냐? 내 소중한 주방에서 가스불을 내 손으로 올리고 내 자식들 먹일 뜨끈한 국 한 대접 차려내는 게 이명자라는 늙은이의 살아있는 존재 증명인데 왜 자꾸 너희들 마음 편하자고 나를 방구석의 산송장으로 만드느냐? 명자가 지영의 손을 매섭게 쳐내며 단호한 기세로 뒤집개를 꽉 고쳐쥐었습니다. 저희는 엄마 혼자 이 구식 아파트에 계시면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고 알아놓으셨을 줄만 알았습니다. 자식들이 주는 좋은 요양원 거절하고 똥고집 피우다가 쓰러졌을까봐 가슴이 매일 쪼그라들었어요. 상훈이 식탁 의자에 조심스럽게 걸터 앉으며 안도의 한숨을 아주 길게 내쉬었습니다. 지영은 손을 씻기 위해 화장실로 발걸음을 옮기다가 문 밑바닥을 보고는 턱이 빠질 듯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안방이랑 욕실 사이에 있던 그 높고 검은 나무 문턱이 다 어디로 갔어? 왜 바닥이 평평해? 지영이 깎여나간 문턱 자리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비명을 지르듯 질문했습니다. 넘어져 다쳐보니까 문턱이야말로 내 목숨을 노리는 무서운 저승사자더구나. 동네 이만수 기사 불러서 전부 깎아내고 화장실 욕실 타일 벽에도 저렇게 은빛의 단단한 안전 손잡이를 달았지. 저 세막대기 하나가 너희 100만 대군보다 든든하게 내 무너진 다리를 받쳐주는 진짜 효자 기둥이다. 명자가 화장실 입구에 고정된 튼튼한 은빛 지지대를 가만히 흔들어 보이며 쾌활하게 설명했습니다. 복지관 주간 계획표는 또 뭐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빈틈이 없네. 스마트폰 교육반에 기초 영어 교실까지. 엄마 정말 혼자 복지관 다 신청해서 매일 버스 타고 다녔던 거야? 지영이 거실 냉장고 옆 벽면에 붙은 하얀 복지관 일정을 손가락으로 꼼꼼히 쓸어내리며 떨리는 어조로 소리쳤습니다. 자식들이 주는 안락한 감옥에 갇혀서 매일 험담이나 듣고 시들어 죽느니 내 영토에서 매일 4,500보씩 걷고 새로운 단어 하나라도 머리에 넣는 게 진짜 내 삶을 누리는 길이라네. 내 머리가 맑고 내 뼈가 튼튼하게 버텨주어야 자식들에게 거추장스러운 짐이 안 되고 마지막까지 당당한 엄마로 살지 않겠느냐? 명자가 돋보기 안경을 벗어 식탁 위에 탁 소리 나게 내려놓으며 서늘하고 거대한 위엄이 서린 어조로 말했습니다. 지영이 벽에 걸린 옥분의 재활일지 조서와 튼튼한 안전장치들을 하나씩 가만히 만져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주거 독립이 한낱 노인의 고집스러운 집착이 아니라 자신의 남은 인간적 자존감을 지켜내기 위한 위대한 저항이었음을 뒤늦게 깨달은 지영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지영의 붉어진 눈가에서 참회의 눈물이 툭툭 떨어지기 시작했고 손수건으로 연신 눈물을 닦아내며 어깨를 가늘게 떨었습니다. 엄마 고집이 그냥 낡은 집에 매달리는 욕심인 줄만 알았어.
우리가 불효자 딱지 듣기 싫다고 소리만 질렀지. 엄마의 진짜 영혼과 목소리는 눈곱만큼도 생각 안 했던 거야. 지영이 명자의 가녀린 어깨를 포개어 잡으며 뜨거운 참회의 눈물을 세차게 쏟아내었습니다. 옆에서 묵묵히 지켜보던 아들 상훈 역시 붉게 충혈된 눈으로 명자의 떨리는 손목을 조심스럽게 꼭 포개어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뼈저리게 죄송합니다. 저희는 그저 효도라는 허울 좋은 포장지만 씌워서 엄마를 아파트 팔고 요양원에 가두려고만 했어요. 엄마가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스스로 뼈와 근육을 키워내 꼿꼿하게 일어서 주신 덕분에 저희 자식들이 부모 방치했다는 천하의 불효자라는 죄책감과 무거운 죗값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상훈이 명자의 거칠고 단단한 손등 위로 제 이마를 파묻으며 참회의 눈물을 소리내어 흘렸습니다. 상훈아, 지영아, 이제 다들 눈물은 닦거라. 내가 자식 돈에 목매지 않고 내 힘으로 숟가락 쥐고 살겠다고 선언한 것은 결코 너희에게 감정적인 죗값을 씌우려 한 게 아니었단다. 부모가 자식에게 인생의 마지막 운전대를 손쉽게 넘겨주는 순간부터 부모 자식 간의 진짜 건강한 혈연은 무너지고 마는 법이란다. 부모가 제 발로 꼿꼿하게 서서 자신만의 영토를 끝까지 책임져야 자식들도 죄책감 없이 각자의 가정을 훌륭하게 이끌고 갈 수 있고 비로소 서로가 당당한 인간 대 인간으로 오랫동안 미소 지으며 마주할 수 있는 법이야. 명자가 상훈의 젖은 뺨을 마른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닦아주며 인자하고 깊이 있는 어조로 말했습니다. 엄마의 자존심을 꺾는 게 효도인 줄 알았던 우리가 정말 바보 천치였어요. 엄마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완벽한 큰 기둥이 되어 길을 가르쳐주고 계시네요. 지영이 명자의 마른 품속으로 얼굴을 파묻으며 아이처럼 꺼억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태양이 서쪽 하늘 아래로 저물고 명절 저녁 자식들이 저마다의 가정이 있는 세상 밖으로 조용히 돌아간 늦은 밤이었습니다. 사방에 평화로운 고요가 내려앉은 낡은 아파트 거실에는 노란 스탠드 불빛만이 은은하게 방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주방에서 솜씨 좋게 직접 우려낸 따뜻한 둥골레차 잔을 두 손으로 쥔 채 안방 베란다 창틀에 가만히 기댔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머나먼 서울 도심의 오색 찬란한 빌딩 야경이 별빛처럼 아름답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 선택이 결코 틀리지 않았지요? 자식들이 사주겠다는 안락한 감옥 대신 조금 춥고 시린 내 영토를 끝까지 지켜낸 덕분에 나는 오늘도 이명자라는 위대한 인간의 이름석 자를 당당히 지켜냈습니다. 명자가 밤하늘에 둥실 떠오른 보름달을 향해 고개를 빳빳이 들고 행복한 혼잣말을 나지막이 으조렸습니다. 명자가 식탁으로 돌아와 안경을 쓰고는 두꺼운 공책 일기장에 오늘의 기적들을 힘차게 눌러 적었습니다. 추석 명절 상훈이와 지영이 방문 성공. 오늘 걸음수 4,500보 달성. 내 두 다리와 주체적인 자존심이 살아 숨쉬는 한 이곳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성스러운 나의 독립요양원이다. 명자가 볼펜을 내려놓으며 베란다에 흐드러진 노란 소국 꽃잎의 머리를 정성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타인의 배려와 걱정이라는 은밀한 칼날 앞에 내 영혼과 삶의 주권을 손쉽게 넘겨주어서는 결코 안 되는 법이죠. 내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를 타인의 손가락이 아닌 오직 내 두 발의 힘과 책임감으로 뚜벅뚜벅 걸어갈 때 시니어의 노을빛 여정은 지나간 그 찬란했던 젊은 날의 청춘보다 5만 배는 더 찬란하고 향기롭게 번져나갈 것입니다. 어두운 우주를 은은하게 밝히는 저 둥근 보름달의 한 줄기 따스한 은빛처럼 명자가
스스로 개척해낸 이 존엄한 영토의 향기가 가을 밤하늘 아래로 아주 온화하고 단단하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결국 내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선택에는 외로움과 책임이 따르지만 내가 직접 내린 결정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진짜 내 인생을 살았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식들의 원망 섞인 다그침과 세상의 수군거림 속에서도 끝까지 나다운 존엄을 지켜낸 명자 씨의 선택에 깊은 격려와 박수를 보냅니다. 노후 풍경이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명자 씨를 위해 따뜻한 응원의 댓글을 한 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한 줄은 여러분께도 그리고 저에게도 아주 따뜻하고 작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이 사연을 듣고 계신지도 참 궁금합니다. 오늘도 나다운 하루,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